일장 가시가 있는 우정. 나는 이예숙이다. 올해 55. 살면서 뭔가를 대단하게 이룬 것도 없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다.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았고 한때는 동네 문구점에서 파트타임도 했고 두 아이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며 여기까지 왔다. 근데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예전에는 몰랐다. 오래, 아주 오래 몰랐다. 박수진. 이 이름을 들으면 지금도 가슴 어딘가가 살짝 조여드는 느낌이 든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35년 친구다. 대학 때 같은 과 동기였고 미팅도 같이 나갔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온 오래된 인연이다. 근데 수진이는 말에 가시가 있다. 처음에는 몰랐다. 나중에도 한참 동안은 그게 가시인지 몰랐다.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쓰렸고 샤워하면서 혼자 울 때도 있었고 남편 최민준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겼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35년 동안 쌓였다. 혜수가 그 가방 어디 거야? 나쁘진 않은데 좀 티가 나더라. 요즘은 그런 것도 잘 나오더라고. 짝퉁이. 아직도 그 동네 살아? 이사 계획은 없어? 뭐 형편되는 대로 해야지. 민준 씨 아직 거기 다녀? 중소기업도 나름 장점이 있지. 안정적이고 뭐 크게 바라는 거 없으면. 파트타임? 어머, 혜숙이 너 진짜 억척스럽다.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 거. 굳이 내가 그걸 해야 하나 싶어서.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다. 우리 애들이 이번에 과학고 붙었어. 둘 다. 선생님이 학교 역사상 두 형제가 동시에 붙은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웃으며 대단하다 했다. 수진이는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깔지도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 커피잔을 들면서 물었다. 혜숙이 너희 애들은? 요즘 공부는 어떠니? 잘 따라가고 있어? 잘 따라가고 있어. 그 말이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은 따라가는 쪽이고 자기 아이들은 앞서가는 쪽이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은 그 말이 나는 그냥 웃었다. 응, 잘 다녀. 그걸로 끝냈다. 또 어떤 날은 만나자마자 이런 말부터 꺼냈다. 혜수가 나 다음 달에 발리 가. 이번엔 크루즈야. 5성급. 형준이가 깜짝 선물로 예약해줬어. 어머, 근데 너는 올 여름 어디가? 어디라도 좀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라도. 발리 크루즈를 다녀온 사람이 하는 어디라도는 달랐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었다. 너는 어차피 거기까지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어디라도, 작은 데라도. 나는 생각해 볼게 하고 웃었다. 웃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나하나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모이면 다르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찔리는 거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걱정하는 척하면서, 가끔은 진짜 모르는 것처럼
순수하게 묻는 척하면서 그게 제일 교묘했다. 대놓고 무시하면 차라리 나도 맞서거나 멀어질 수 있다. 근데 수진이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다. 다정한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나도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내가 상처받은 거라고 말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왜 그런 말에 상처받아? 나는 그냥 물어본 건데 그렇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늘 웃었다. 그냥 넘겼다. 애써 다른 얘기를 꺼냈다. 집에 와서 혼자 찔린 자리를 들여다보는 건 내 몫이었다. 샤워기 물소리 뒤에 숨어서 조용히 우는 것도, 거울 보다가 갑자기 내 얼굴이 낯설어지는 것도, 왜 나는 저 사람 앞에서 항상 작아지는 걸까 싶다가도 다음에 또 전화를 받는 것도 전부 내 몫이었다. 수진이를 끊지 못한 이유는 간단했다. 오래된 인연이었고 우리 사이에 엮인 동창들이 많았다. 수진이가 빠지면 그 모임 전체가 어색해진다. 나만 빠지면 또 나에 대한 얘기가 돌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찔리면서도, 웃으면서도, 그리고 35년이 흘렀다. 이장 평범하지만 따뜻한 사람. 내 남편 최민준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말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를 휘어잡는 스타일도 아니다. 조용하고 묵묵하고 가끔 보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언제나 무조건 조건 없이. 내가 수진이 만나고 와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묻지 않고 옆에 앉는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어깨를 감싼다. 한참 있다가 배고파? 하고 묻는다. 그게 다다. 위로의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그게 처음에는 조금 답답했다. 솔직히 속 시원하게 그 친구 나쁜 사람이야. 끊어 같은 말을 해줬으면 싶을 때도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이 사람은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옆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거라는 걸.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아이들한테도 그랬다. 아들 민재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내려앉아서 스스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때 최민주는 야단치지 않았다. 그냥 주말에 민재 데리고 조용히 낚시 갔다. 둘이서 뭘 얘기했는지 모른다. 오더니 민재 얼굴이 좀 펴져 있었다. 나중에 민재한테 살짝 물었다. 아빠랑 낚시 가서 뭐 얘기했어? 민재가 피식 웃었다. 그냥 아빠가 자기도 고등학교 때 꼴찌였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다. 최민준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았다. 위로한답시고 거창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부끄러운 얘기 꺼내서 아이 어깨 내려주는 것. 딸 지아가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밥도 안 먹을 때도 그랬다. 최민준이 지아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들고 방문 앞에 아빠야. 다 놓고 간다 하고 뒀다. 노크도 안 했다. 그냥 놓고 갔다.
나중에 지아가 나한테 엄마 아빠가 진짜 최고야 했다.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른다. 그냥 이 사람이 이 집에 있다는 게. 민재는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다. 나 커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줄 거야.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나는 그냥 웃으며 그래, 그래 했다. 크면 다 잊어버리는 말인 줄 알았다. 근데 민재는 잊지 않았다. 대학교에 들어가더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2개를 뛰었다. 새벽 배송에 주말 카페 알바까지. 내가 말렸다. 야, 공부나 해. 돈은 엄마 아빠가 있어. 민재가 웃었다. 엄마, 나 그냥 하고 싶어서 해. 돈 쓰는 것도 내가 번 거 써야 재밌잖아. 그 말이 기특했다. 동시에 뭔가 뭉클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군대를 다녀온 건 25이었다. 제대하고 나서 취직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작게 사업 하나 해보려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이랑 눈이 마주쳤다. 민준은 표정이 없었다. 그게 괜찮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지. 무슨 사업? 민재가 설명했다. 군대 있을 때부터 구상했다고 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연동 리셀 사업이었다. 한정판 운동화, 빈티지 의류 같은 것들. 대학 때 알바하면서 모은 종잣돈이 있다고 했다. 나는 걱정이 됐다. 솔직히 반대하고 싶었다. 그때 민준이 말했다. 해봐. 딱 2글자였다. 나는 민준을 봤다.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나는 믿었다. 그게 30년이었다. 민재의 사업은 처음 6개월은 조용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조금씩 입소문이 났다. 희귀 물건을 잘 찾아준다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SNS 팔로워가 늘더니 주문이 따라왔다. 1년이 지나자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다. 직원을 뽑았다. 민재가 어느 저녁에 전화를 해왔다. 엄마, 나 이번 달 수익이 말해도 돼? 말해봐. 민재가 말하는 숫자를 듣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민재야, 그게 한 달에? 응. 나는 전화기를 들고 옆에 있는 민준을 봤다. 민준도 옆에서 들었는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살짝 웃었다.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재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엄마 아빠 다음 달 일정 비워놔. 여행 예약해놨어. 어디? 일단 비워놔요. 며칠 뒤에 항공권 캡처 사진이 왔다. 비즈니스 클래스였다. 행선지는 스위스였다. 취리히에서 시작해서 인터라켄까지.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비행기 좌석 등급이 대단해서가 아니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 아빠 호강시켜 줄 거야 하던 그 아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잊지 않았다는 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얼른 민준한테 폰을 넘겼다. 봐봐. 민준이 화면을 보더니 잠시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민재 잘 컸네. 그 말 한마디가, 그 짧은 말이, 나는 결국 울었다. 민준 앞에서 숨기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빠듯했다. 민준이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성실하게 다녔지만 연봉이 팍팍 오르는 직장은 아니었다. 내가 파트타임을 한 것도 그래서였다. 아이들 학원을 여러 개 보내지는 못했다. 여행도 자주 못 갔다. 명품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다. 수진이를 만날 때마다 그게 선명하게 대비됐다. 수진이 남편 조영주는 대기업 임원이었다. 강남 아파트, 외제차, 해외여행은 연 2번씩. 수진이는 그걸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일상처럼 말했다. 그게 더 교묘했다. 지난주에 발리 다녀왔어. 혜숙이 너는 어디 갔어? 응, 나는 그냥 집에 있었어. 어머, 여름인데. 어디라도 다녀오지. 나는 그 어디라도라는 말이 싫었다. 발리를 다녀온 사람이 하는 어디라도는 달랐다. 집에 와서 민준한테 말했다. 나 수진이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작아지는 기분이지. 민준이 잠시 나를 봤다. 혜수가 작아진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작은 거랑 다른 건 다른 거야.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잘 몰랐다. 지금은 안다. 수진이네는 많이 가졌지만 나는 깊이 가졌던 거다. 그 차이를 그때는 몰랐다. 액수로 보이지 않으니까, 통장에 찍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몰랐다. 근데 민재가 예약해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서 민준이 내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볼 때 나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다. 우리 가난한 적 없었다고. 그때는 몰랐다. 그 35년이 사실은 내가 이기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삼장 동창회 그날 밤.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이 대학 졸업 30주년 동창회였다. 다들 쉰 언저리가 되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수진이가 주도적으로 기획했고 시내 꽤 번듯한 한정식 집을 잡았다. 나는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 자리에 수진이가 있을 거고 수진이는 꼭 그런 자리에서 더 빛이 났으니까. 그래도 갔다. 오래된 얼굴들이 그리웠다. 민준이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했다.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민준이 기다리게 하기 싫었다. 그냥 대중교통 타고 갈게. 집에서 기다려. 알았어. 그래서 나는 지하철 타고 갔다. 그 자리에 도착하니 다들 이미 와 있었다. 수진이는 한눈에 봐도 공들인 옷차림이었다. 옆에 앉은 친구들한테 무슨 브랜드인지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슬그머니 구석에 앉았다. 저녁은 나쁘지 않았다. 오래된 얼굴들을 보는 건 좋았다. 웃음도 많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수진이가 화제를 나한테로 돌렸다. 혜숙이는 요즘 뭐해? 그 문구점 파트타임은 아직 해?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른다. 조용한 질문이었는데 테이블 전체가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응, 그냥 가끔 나가. 어머, 대단하다. 나는 그런 거 체력이 안 되던데. 뭐 필요하면 해야지. 또 그 가시. 나는 웃었다. 늘 하던 대로. 그날 모임은 10시쯤 끝났다. 다들 일어나서 코트를 입고 가방을 챙겼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나 밖에 있어. 힘들까봐 데리러 왔어. 나는 잠깐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다. 말 안 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동창의 장소를 어떻게 알았지? 아, 내가 전에 수진이랑 전화할 때 옆에 있었구나. 들었구나. 그걸 기억했구나. 혜수가 왜? 누구야? 옆에서 친구 하나가 물었다. 응, 남편이 데리러 왔대. 수진이가 돌아봤다. 어머, 남편이? 여기까지? 나는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한정식집 입구에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우리 차였다. 그런데 우리 차가 아니었다. 아니, 우리 차가 맞긴 한데 차가 달라져 있었다. 새 차였다. 며칠 전에 민준이 차 슬슬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어 하더니 오늘 뽑아온 거였다. 나한테 말도 없이 깜짝 선물처럼. 반짝이는 짙은 남색 차였다. 크고 조용하고 묵직한. 민준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왔다. 코트를 입고 별로 꾸민 것도 아닌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반듯해 보였는지 모른다. 나를 보더니 빙긋 웃었다. 우리 와이프 힘들까봐 내가 모시러 왔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쑥스럽고 좋았는지. 뒤에서 동창들이 우르르 나오다가 멈췄다. 나를 데리러 온 차를 봤다. 민준을 봤다. 수진이도 나와 있었다. 어머, 저 차 새 차야? 내가 대답하기 전에 민준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해숙이 남편입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다. 와, 직접 데리러 왔어? 남편이 이런 데까지 와? 부럽다 진짜. 야, 이예숙, 너 팔자 좋다. 누군가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나는 뺨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이 따뜻함이 갑자기 여러 사람 앞에 꺼내진 것 같아서. 수진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눈빛이 기억난다. 뭔가 복잡한 눈빛이었다. 부럽다거나 불편하다거나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표정. 민준이 조수석 문을 열어줬다. 나는 가방을 들고 차에 탔다. 문이 닫혔다. 창밖으로 동창들이 보였다. 손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도 없이 왜 왔어? 힘들까 봐. 힘들지 않았어. 그래. 민준이 앞을 보면서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내가 데리러 오고 싶었어.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거리 불빛이 창문 위로 흘렀다. 눈이 약간 뜨거워졌다. 들키지 않으려고 살짝 고개를 돌렸다. 이 사람은 늘 이랬다.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와 있었다. 항상 그 자리에.
사장 뒤집히는 것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말을 꺼냈다. 저녁을 먹다가 조용히. 혜수가, 나 사업 한번 해보려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솔직히 무서웠다.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월급은 나왔는데 사업이라니.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오래 생각했어? 응, 오래. 얼마나? 한 5년.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5년. 이 사람이 5년 동안 혼자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거다. 내색 한 번 없이.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혜수가, 나 당신한테 넉넉하게 못 해줬잖아.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 한 번만 믿어줘. 그 눈을 보고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이 이 눈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언제나 따라갔다. 그게 30년이었다. 알았어. 처음 인연은 쉽지 않았다. 민준이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니까 불안했다. 수입이 줄었고 나는 파트타임을 풀타임으로 늘렸다. 민주는 밤마다 서류를 들여다봤고 전화를 수십 통씩 했고 주말도 없이 돌아다녔다. 3년째 되는 해봄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계약건이 들어왔다. 그 다음 해에는 더 들어왔다. 직원이 1명, 2명, 10명이 됐다. 민준이 하는 물류 컨설팅 사업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영업직으로 20년 넘게 쌓은 게 진짜 실력이었다. 내가 그 사실을 제대로 실감한 건 통장을 봤을 때였다. 숫자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없던 자릿수가 있었다. 나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다. 꿈인가 싶었다. 아니었다. 그리고 내 55번째 생일날, 민준이 저녁을 차려놓고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다. 생일 선물. 나는 별 생각 없이 쇼핑백을 열었다. 손이 멈췄다. 샤넬이었다. 베이지 클래식 플랩. 반듯하고 단정한. 여보, 이거 오래 사주고 싶었어. 그 말이 비싼 가방이 좋은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이 이걸 오래, 아마도 아주 오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게, 형편이 될 때를 기다렸다는 게, 나한테 줄 수 있을 때를 바라봤다는 게, 눈물이 나왔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오장 그날의 만남.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고 싶다고.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고.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수진이가 먼저 연락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항상 내가 기다리거나 다른 친구들이 엮어서 만나는 편이었다. 그런데 단둘이 보고 싶다고. 민준이 같이 가겠다고 했다. 나는 처음엔 됐다고 했는데 민준이 그냥 가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셋이서 만났다. 내가 예약한 곳은 우리가 가끔 오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예전엔 꿈도 못 꾸던 곳인데 이제는 가끔 온다. 그게 아직도 약간 어색하고 약간 좋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는데 수진이가 입구 쪽에 서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수진이가 낡아 보였다. 외모가 아니었다.
사람이 낚는 방식이 있다. 뭔가 조여들고 쪼그라든 느낌. 눈에서 자신감이 빠져나간 느낌. 항상 당당하게 어딘가를 향하던 눈빛이 약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수진이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내가 든 가방, 베이지 샤넬. 아무 말 없이 잠깐 봤다. 그러다 웃었다. 혜수가 오래간만이다.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이들 잘 지낸다고. 민준이 사업이 잘 된다고. 수진이 표정이 조금씩 미묘하게 변했다. 와인이 나왔다. 민준이 내 잔에 먼저 따랐다. 그 작은 동작을 수진이가 봤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러다 수진이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혜수가, 나 요즘 좀 힘들어. 나는 와인 잔을 내려놨다. 들어보니 수진이 남편 조영준이 2년 전에 회사를 나왔다고 했다. 실적 문제였다고. 재취업이 안 됐다고.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날카로워졌다고. 수진이는 그 부분을 말하다가 멈췄다. 나는 그 뒷말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아이들은 의대 간 딸, 로스쿨 준비하던 아들.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졌다고. 아들은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사이가 벌어졌다고. 그리고 조영준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수진이가 위자료 3억 받아서 카페 차렸다가 접었다는 것도, 지금 돈이 많지 않다는 것도. 그러다 수진이가 내 눈을 봤다. 혜수가, 나 좀 부끄럽지만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사업 다시 한번 해보려고. 종잣돈이 필요해서. 식탁 위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35년이 지나갔다. 수진이의 얼굴 위로 오래된 말들이 겹쳐 보였다. 짝퉁 얘기, 빌라 얘기, 파트타임 얘기, 형편 되는 대로 하라던 말. 동창회에서 문구점 파트타임이냐고 테이블 전체에 들리게 물었던 목소리. 그때 민준이 와인 잔을 조용히 내려놨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다. 수진 씨. 민준이 수진이를 바라봤다. 화가 난 표정이 아니었다. 비웃는 표정도 아니었다. 그냥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얼굴이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혜숙이랑 수진 씨가 친구한 지 35년 됐죠. 저는 옆에서 오래 봐왔어요. 그동안 수진 씨가 혜숙이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민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가방 얘기하셨다고 들었어요. 동네 얘기도 하셨고, 파트타임 얘기도 하셨고, 동창회에서도 그러셨다더라고요. 말씀은 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셨는데, 혜숙이가 집에 와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수진이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저는 그 세월 동안 혜숙이한테 넉넉하게 많이 못해줬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와이프한테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저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라서 잠깐 멈췄다. 그러니까 수진 씨, 죄송하지만 저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였다.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다. 과거 얘기를 하나하나 꺼낸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문장 하나였다. 저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남편 옆모습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지금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굴지 않았다. 그냥 평소처럼 자기 아내 편에 서는 것. 그게 이 사람의 30년이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다.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갑을 열다가 멈췄다. 민준이 먼저 카드를 꺼냈다. 오늘 식사는 제가 낼게요. 수진이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나를 봤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할 것 같기도 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35년 동안 항상 앞에 있던 사람이었다. 늘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그 사람이 저렇게 작아 보인 건 처음이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진심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가장 큰 자리를 채운 건 연민이 아니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한 묵직함이었다. 마치 오래 혼자 들고 있던 무거운 것을 누가 같이 들어준 느낌이랄까. 육장나는 내내 이기고 있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응. 고마워. 뭘? 아니야, 진짜로. 고마워. 민준이 멋쩍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이 사람은 늘 이랬다. 칭찬을 받으면 어색해했다.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걸 티내지 않았다. 오늘도 그랬다. 수진이 앞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굴지 않았다.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는 얼굴이었다. 근데 나는 알았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세상에 당연한 편이 어디 있나. 누군가의 편이 된다는 건 매일매일 선택하는 일이다. 오늘도 내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 선택을 반복하는 일이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그 선택을 한 번도 흔들지 않았다. 그게 이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였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저녁 바람이 불었다. 10월의 바람이었다.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딱 그 사이 어딘가의 온도. 나는 남편 손을 꼭 잡으면서 생각했다.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구나. 그냥 내가 몰랐던 것뿐이었다. 이겨야 하는 게임이 아니었는데 그 게임에서 나는 35년 내내 이기고 있었다. 붕어빵 사들고 오던 퇴근길. 내가 울면 말없이 옆에 앉아있던 밤들. 아이들이 말없이 그릇 닦아주던 저녁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모든 날들이. 그게 가난한 게 아니었다. 그냥 내가 몰랐던 것뿐이었다. 베이지 샤넬 가방이 저녁 불빛 아래 부드럽게 빛났다. 나는 처음으로 그 가방이 정말 예쁘다고 느꼈다.
비싸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오래 기다렸다 준 거라서 형편이 될 때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꼭 해주고 싶다고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 게 그게 이 가방의 진짜 값어치였다. 수진이가 들고 다니던 가방들이 떠올랐다. 에르메스, 구찌, 루이비통. 만날 때마다 달랐다. 항상 새 것이었다. 그 가방들이 얼마나 비쌌는지 나는 모른다. 근데 한 가지는 안다. 그 가방들 중에 남편이 오래 마음에 품었다가 건네준 것은 없었다는 걸. 수진이 남편 조영준이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기다린 적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있었다. 오늘 내가 이 가방을 바라보면서 느낀 이 감정. 이게 뭔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냥 받아도 되는 사람이 된 느낌이랄까?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느낌. 집에 돌아오니 아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오늘 외출했어요?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보고 싶어요. 딸 지아에게서도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잘 다녀왔어요? 오늘 뭐 먹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두 문자를 한참 바라봤다. 민재,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 거야 하던 아이. 그 말을 잊지 않고 대학 때부터 악착같이 공부하고 알바 뛰고 군대 다녀와서 사업 시작해서 결국 해낸 아이. 처음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른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젊은 나이에 실패하면 상처가 얼마나 클까? 그때 민준이 딱 두 글자를 했다. 해봐. 그 두 글자가 민재를 살렸다. 아니, 민재를 키웠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예약해 주던 날 나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다. 성공해서 벅찬 게 아니었다. 엄마한테 한 어릴 적 약속을 잊지 않은 사람이 됐다는 게 벅찼다. 돈보다 그게 더 컸다. 지아, 아빠가 문 앞에 떡볶이 놓고 간 날 엄마 아빠가 진짜 최고야 하던 아이.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한 아이. 엄마 설거지할 때 말없이 옆에서 행주 들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엄마 뭐 먹었냐고 문자를 보낸다. 이 별것 아닌 문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물나게 좋은지. 나는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 성적표로 증명된 게 아니었다. 학벌로 증명된 게 아니었다. 이 아이들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엄마 아빠 생각을 하고 보고 싶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문자로 보내는 사람들로 자랐다는 것. 그게 내가 키운 것들이었다. 수진이는 말했었다. 자기 아이들이 과학고에 갔다고, 의대에 붙었다고,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나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대단하다 했고,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보며 괜히 미안했다. 학원을 더 보내줄 걸,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걸. 근데 수진이 아이들은 엄마가 힘들 때 곁에 없었다. 내 아이들은 엄마가 뭘 먹었는지 묻는다. 그게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게 내 자랑이었다.
주방에서 민준이 냉장고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혜수가 귤 있어? 두 번째 칸에. 아, 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이 소리, 이 목소리. 30년을 들어온 이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냉장고 뒤지는 소리가 이렇게 든든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저 주방에 있다는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안도인지 생각해보면 두려웠던 날들이 많았다. 돈이 없어서 두려웠던 날도 있었고, 아이들 앞날이 걱정돼서 두려웠던 날도 있었고, 수진이 앞에서 작아져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서러웠던 날도 있었다. 내 삶이 맞는 건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혼자 조용히 흔들렸던 밤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밤에 이 사람이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옆에 있었다. 해결해주지 못해도 같이 있었다. 그 같이 있음이, 그 단순한 존재가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잡아줬다. 나는 이 남자 하나 잘 만났다.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다. 근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작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작아질 때마다 말없이 옆에 앉아서 내가 다시 커지길 기다려줬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살아보니 안다. 그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일 그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나는 그 귀한 사람 곁에서 30년을 살았다. 샤넬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놨다. 여전히 특별할 것 없는 동네다. 아이들은 의사도 변호사도 아니다. 나는 명품 백을 수십 개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씩 다니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도 나는 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였다. 통장 잔고로 증명되는 부유함이 아니었다. 마음이 부유했다. 평생을 같이 걸어갈 든든하고 다정한 남편이 있었고,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가난했던 날들조차 따뜻했던 집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처음부터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 그걸 몰랐을 뿐이었다. 수진이의 에르메스 가방을 보면서 발리 크루즈 얘기를 들으면서 과했고,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자꾸 없는 것만 세었다. 있는 것들은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다. 퇴근길 붕어빵이 얼마나 따뜻한 건지,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보고 싶다는 문자 한 줄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걸 35년 동안 몰랐다.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찔리면서 괜히 내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샤워기 뒤에 숨어서 울면서 근데 사실은 그 35년 내내 나는 이기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서 귤 까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귤 두 쪽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말없이 내 옆에 앉아서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그걸 받아들면서 생각했다. 이걸로 됐다. 이 사람이 옆에 있고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오는 밤이면 나는 충분하다. 언제나 처음부터 충분했다.
그냥 내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먼 곳을 바라봤을 뿐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늘 여기 있었다. 귤 한쪽을 건네는 이 손 안에, 냉장고 뒤지는 저 소리 안에, 보고 싶다는 문자 한 줄 안에,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